3쪽에 8번 보시면은 보기와 이시의 가장 공통점이다. 이시가 뭐예요? 그 황수건 발판 때문에? 3쪽 아니에요? 네, 네, 3쪽에. 3쪽 보시면은 그 뭐냐 슬픔이 기쁨의 계죠. 그거 공통점이 뭡니까? 이시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 버렸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시 신경림의 가난한 사람으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움도 나타내고 어머니 보고 싶고 가난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해서 이런 것들도 다 버려야 된다고. 가난한 게 죄예요?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은 8번에 3번? 아무런 현실 좌절하는 모습? 근데 문제는 봐봐. 보기가 좌절이라고 해서 이 시도 좌절이에요? 슬픔이 기쁨에게도?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 아니,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럼 봐봐. 8번 같은 거 보시면 연민이 뭡니까? 연민 불쌍하게 막. 그거죠.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이 시 불쌍하게 여기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연민 맞아요. 맞아요. 가난해서 이런 걸 버려야 돼, 얘들아? 버리면 안 되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버릴 수.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이 시는요. 위에 시, 동사자들, 그 다음에 할머니,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을 툭 묶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입니다. 또? 그 책 오늘 받으신 분들 있죠? 결석해서.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자화상, 그 다음에 슬픈 기쁨에게. 이거 필수예요. 이거 진짜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나오는 데입니다. 무조건 보고 오세요. 또 질문. 6쪽에 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물이죠. 우물이 뭐였죠? 자신을 바라보는. 그렇죠. 매개체, 자신을 성찰하는 매개체였죠. 답 몇 번인데 이거? 2번 아닙니까?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우물이? 아닌 거죠. 1번은 맞아요? 시적 화자가 대조되는 대상을 보여주는 구실? 뭐 보여주는데? 우물 안에 뭐도 있었어? 자기 말고. 자연. 그렇기 때문에 1번도 맞고. 이 3번은요? 자연과 동떨어진 자신도 보겠잖아. 그럼 3번도 맞고. 4번은요? 대놓고 맞고. 5번은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필기한 거 그대로죠. 초라한 현실이 뭐였어? 자기 자신 자연하고 동떨어진 거.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초라한 거예요? 그 필기 뭐라고 돼 있어? 사랑아. 이연애 3년인가? 또 12쪽에 8번. 12쪽에 8번. A처럼 발화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시면은 A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정말 시골이군이라고 했죠. 그러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알 수 있어 없어? 그럼 뒤에 문장도 읽어봐야 돼. 왜 여기를 시골이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은 황수건 씨가 어디에 많은 거다? 시골에 더 많이 있다. 왜? 황수건 씨를 못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못난이들은 큰 도시에 많아? 대처에? 어디에 많다고 했어? 시골에 많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서울이야.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가 뭐예요? 그럼 못난이들은 나오면은 돌 맞아 죽습니까? 서울에서는? 답은 5번입니다. 일단은. 그럼 5번의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 이유로 5번인 거예요. 뒷문장까지 읽어봐야 돼요. 문맥을 파악한 다음에 이거 답을 찾았어야 됩니다. 1번은 그렇죠. 왜? 여기도 정말 시골이군? 이거는 발화하는 의도가 그 뒤에를 읽어보시면은 맞지가 않아요. 뒤에서 황수건 씨를 보고 시골의 느낌을 받은 건데 얘는 뭔 소리야? 도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없고. 2번은요. 단순히 얼굴 모양 때문에? 이건 아니고 3번은요.
이것도 아니죠. 왜 나오진 않잖아요. 황승호 씨 한 명인데. 4번은요? 이런 것도 나오진 않잖아요. 언제 문 대문으로 한 점고사. 그래서 올바른 건 5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 없어? 숙제를 함과 동시에 바로 카톡을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그러라고 내가 카톡 알려준 거예요. 아시겠죠? 숙제하고 바로 네가 채점 해보고 이거 왜 그래요? 뭐 문제 물어봐도 돼. 아시겠죠? 자, 봄은 오늘은 그럼 뭐 할까? 뒤에 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15쪽에 15쪽, 16쪽, 18쪽, 20쪽이구나. 이게 지금 문학이에요, 비문학이에요? 그렇죠, 비문학이에요. 우리는 이제 목요일에는 문학을 할 거고요. 화요일에는 비문학을 할 겁니다. 왜? 비문학 우리 지금까지 언제 해봤어요? 숙제로 많이 했죠, 겨울학기 때. 쉽든 어렵든. 지문마다 다를걸요? 니들이 좋아하는 지문은 또 알아들을만 하고 막 좀 어렵게 꼬은 지문은 문장 자체를 해석을 아예 안 되고 그냥 뭐 했어? 때려쳤을걸요? 풀 노력도 안 하고. 그럼 보세요. 근데 이런 비문학도 다 푸는 법이 있습니다. 너네 지금까지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딱 지문을 처음 보면 그냥 무턱대고 일단 읽었죠. 왜? 읽고 풀어야 되니까. 그럼 봐봐. 읽고 풀어. 좋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문제를 봐. 그럼 다시 어떻게 해? 문제를 보자마자 또 다시 읽어. 그게 뭔 시간이 몇 배? 2배. 그럴 거면 안 읽는 것만 못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읽고 그쵸? 왜? 문제를 읽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으라는 소리입니까? 일단은요, 뭐로 연습을 할 거냐면요. 자, 1회는 너무 쉬워요. 1회는 이따가 니들이 풀어볼 거예요. 2회랑 3회 빨리 봐봐. 이래요? 2회와 3회를 보세요. 무엇 가지고 연습할까? 뭐 가지고? 경제 지문이 2회고요. 기술 지문이 3회입니다. 2회를 보고 할까요? 3회를 할까요? 어느 게 더 개 같아 보여요? 응, 왜? 그 개 같은 걸 같이 풀 거야? 왜? 분명히 또 니들한테 풀라 했다가 머리 터져가지고 엎드리겠지. 뭘로 할까요? 2번. 2회 손. 아니 나 3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끝났다. 야, 2회 보자. 2회로 봅시다. 왜? 이게 더 띠거 보여요? 함수가 있어. 함수가 있다고? 그래프 때문에?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이게 지문이 길죠? 그러면 너네가 읽으면서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 잠깐만, 나 저거 소리 잘 들어가고 있냐? 이러다가 또 더빙해야 되는 대참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더빙. 더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존나 띠꺼요, 이거. 나 입 모양이 안 보여서 내가 뭔 말하는지 몰라. 더빙해야 된다? 그러면은 망한 거야. 그거 그냥 날려야 돼. 2회 보시면요. 아이고, 뭐야. 이거 1회인데? 지문이 길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요. 뭐부터 보냐면 바로 뒤로 넘어가 봐. 문제부터 봅시다. 이게 지금 구문단까지 있어요. 엄청 긴 지문이에요. 자,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죠.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는 우리한테 매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는요. 일치하는 것. 몇 개 중에 몇 개만 맞는 거야? 5개 중에 하나만 맞아. 그럼 나머지 4개는? 다 틀려요. 굴이란, 다 굴하단 소리야.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5개 중에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더 좋은 거지. 자, 그럼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단어? 계속 중복되는 단어. 기대 효용. 그렇죠. 기대 효용 이론. 그 다음에
하나만. 그렇죠. 이 새끼가 뭐라고 얘기하길래 세 번이나 나와. 그 다음에 또 전통경제학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문을 볼 때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그렇죠. 기대 효용 이론이 뭔지. 그 다음에 카너먼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졸려? 경빈아? 전통경제학은 무엇인지를 우린 뭐 해야 돼? 읽을 때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부터 보는 겁니다. 왜? 읽을 때 뭐부터 읽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지잖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대효용 이론, 카너먼, 전통경제학은 우리가 꼭 뭘 해야 된다? 확실하게 찍고 넘어가야 된다. 읽을 때.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예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랍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야 경빈아 너 옷 벗어. 포근해? 벗는다는 느낌 몰라요? 왜 이렇게 귀가 빨개? 졸려? 너 잠이 살랑살랑 오지? 얘들아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겠죠?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이 읽기 전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이 글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림은 뭐예요? 그래프.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도 이해는 하고 가셔야 되고 뭐 이거 보시면 뭐 뭔 소리인 줄 몰라. 이것도 읽기 전까지는 모르고. 4번 A를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 A가 뭡니까? 지문에서 보시면 전망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B도 틀이론이죠. 틀 효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어차피 밑줄 쳐 있는 거는 읽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문학에서요. 지금 너네는요. 시간에 맞춰서 푸는 거 연습하라 했어요? 아니면 시간 필요 없다 했어요? 시간 필요 없다고요. 너네는요.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이거 안 풀면은요. 나중에 뭘 못 푼다고? 2학년 거 못 풀어요. 그럼 2학년 거 못 풀게 되면 당연히 몇 학년 거 못 풀어요? 3학년 거 못 풀어요. 그래 놓고 수능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일주일에 3개씩 마더톤 문제 내는 거 그거 꼭 풀어보라고. 어떻게든 붙잡고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뭐가 향상돼? 네 독해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야. 글을 못 읽어요. 그럼 눈은 왜 달고 있습니까? 글을 못 읽는데 수능에서 누가 옆에서 읽어줘야 돼요? 안 되지. 뭔 소리야 그게. 그래서 다음은 뭐 없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기대효용이론, 카너먼, 전통경제학, 그리고 밑줄친 전망이론과 틀 효과가 뭔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뭡니까? 심리학자인 누구? 카너먼 나왔어요. 우리 카너먼 3번이나 나왔죠. 1번 문제에서. 얘가 뭐라 했는지 보자고. 카너먼은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얘가 뭘 얘기했는지가 우리에게는 어떻다는 거야. 중요하니까. 카너먼은 뭐래?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누가? 카너먼이. 그래서 인간은 뭐 하는 거야? 모르는 문제 나오면 찍어요. 그걸 카너먼이 이론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너네가 문제를 푸냐? 안 풀고 맨날 찍는 경우가 뭐야? 너네는 합리적 사고 과정을 안 하고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컨대 영어 단어 중 R로 시작하는 거랑 R이 3번째 있는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라는 질문에 실제로는 야 지금 너네 후자, 전자 이런 말 뜻 알아요? 알아요. 후자가 뭐야? 후자가 뒤에 있는 거. 전자는? 앞에 있는 거. 그럼 후자는 여 위에서 뭐야? 후자는 세 번째. 그쵸. R이 3번째 있는 단어가 더 원래는 많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 전자의 단어.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어떻다? 쉽게 떠오르니까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카너먼의 이야기 맞습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카너먼이야. 자, 그러면 봐봐. 아까 카너먼 이야기 나온 거 있죠? 1번에 3, 4, 5번. 뭐 지울 수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하면은 날리면 되죠. 3번.
맞아 틀려? 그렇죠. 예, 그러봐. 이런 거는요. 이끌과 일치하는 내용 이런 거는요. 읽으면서 동시에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번 지워. 그와 동시에 바로 나왔네. 일단 3번 선택지 날리고. 나 뭐 하라고 했어? 네? 나 뭐 하라고 했어 지금? 3번 날리라고. 어디에? 1번이. 뭐 하고 있었어? 네? 뭔 생각하고 있었어? 듣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는 이를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봤대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야? 기억이네. 기억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몇 번이었죠? 2번이죠. 자, 그럼 기억의 핵심은 뭐예요?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가 높다. 그거에 해당하는 거 2번 답 몇 번일까요? 전부 왜요? 교통사고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매체를 통해 자주 보니까 당연히 뭐가 더 발생 확률이 높다? 사람들은? 전자를 후자보다 전자이다. 왜? 이거를 더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니까 결국 기억에 해당하는 건 답이 몇 번이야? 3번 나왔죠? 그래서 2번에서 3번 끝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했다. 그래서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무엇을 연구했대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인간은 뭘 한다?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 우리 아까 뭐도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됐죠? 그렇죠. 전통 경제학이 뭔지를 봤어야 돼요. 근데 전통 경제학의 개념을 여기서 알려줬네. 전통 경제학은요,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카너먼은 오히려 그 반대로 뭐라고 생각했어? 인간은 직감적으로 선택을 한다. 결국 뭐야? 전통 경제학이랑 누가? 그렇죠. 전통 경제학과 카너먼은 어떤 관계? 그렇죠. 대조된다. 지금 이런 쉬운 문장을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걸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2, 3학년 되면은 이 간단한 문장을 3, 4줄로 쫙 늘려. 뭐처럼? 영어 지문처럼. 그래서 이런 거를 습관화 시키세요. 근데 카너먼은 그래서 이런 거에 반기를 들어서 뭐 했다? 이 연구와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카너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겠죠? 그러면은 1번에 카너먼 뭐뭐 남았어요? 4번과 5번. 1번에 4번 맞아요? 틀려요? 카너먼은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였다. 맞아요? 네. 그럼 지워. 여기 바로 나왔잖아. 그 다음에 5번. 카너먼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를 실제 인간 행동 근거를 들어서 반박했다. 이게 여기 나왔네. 그럼 봐봐. 벌써 1번, 3, 4, 5 날렸잖아. 그럼 1번, 2번 중에 답이 있겠네. 계속 풀어봅시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하게 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시장에서의 재화와 용역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런 게 이제 배경이거든요. 배경 지식. 너네 이게 뭔 소린지 알아? 시장이 뭐예요? 시장은 마켓. 그렇죠. 마켓.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뭐 물건 파는데. 그렇죠. 왜? 시장 하면은 중앙시장만 떠올리는 애들이 있어.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그냥 뭐야?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 시장이에요.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주식도 주식시장이라 얘기를 하죠. 뭐 주식 시장이에요? 응? 여기도 시장이에요? 여기도 어떤 시장이죠? 주식시장?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교육시장인 거죠. 학원도. 교육시장인 거예요. 왜? 그거를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경제지문에서는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화라는 거는 뭘까요? 돈 또는 자원. 돈이나 자원. 석유, 아니면 뭐 석탄, 알루미늄 이런 것들.
그런 돈과 재화. 그 다음에 용역은요? 인력, 노동력이죠. 그렇죠. 생산은요? 생산,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생산이라고 하고요. 소비는요? 쓰는 거, 그렇죠. 돈을 쓰는 거. 분배는요? 나누는 거, 월급. 맞아요. 사장들이 돈을 받죠? 자기가 다 갖나요? 아니요. 뭐예요? 그 돈을 이제 그렇죠. 재화를 나누죠. 직원들한테. 그걸 기업이 할 수도 있고요. 정치래. 정부가 분배하는 거는 뭘까요? 세금, 네, 세금을 걷어서 뿌리는 거죠. 못 사는 사람한테 더 많이 나눠주거나 그 부를 분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합사회 때 배우지 않아요? 중3 사회 때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중3 때 사회 안 했다고? 아 이게 역사를 하는 애들도 있고요, 사회를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어쨌든 그건 중학교 때 사회는 한 번쯤은 배울 거 아니야. 그렇죠, 한 번쯤은 배워요. 우리도 주도했어. 그럼 그런 그때 애들도 있어요. 배운 거야. 막 노동집약적 그게 안 나오나 아직? 노동집약적 산업, 뭐 자원집약적 산업, 자본집약적 산업 아직 안 나오나? 배웠- 기술집약적 산업? 배운 거 맞냐? 왜 너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다 배웠을 거예요. 확실하냐? 배웠어요. 배웠다면 내가 욕을 박으려고. 안 배웠어도 이거는 애들 알지 않을까요? 난 왜냐면은 분명히 이거 중학교 때 나오거든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사신 겁니까? 얘들아.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단어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경제지문에서 비문학에서. 알았죠? 계속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알겠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대학 안 가면 되니까. 알겠죠? 이런 거를 연구를 한답니다. 누가? 경제학에서는.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으로 뭐가 있대요? 기대 효용 이론. 우리 기대 효용 이론도 아까 나왔죠? 근데 이게 결국 뭐였어? 전통 경제학 거였네. 전통 경제학이 기대 효용 이론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전통 경제학에서는 사람은 어떤 거니까? 직감이야, 합리적이야? 합리적이니까 여러 개 중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계산을 때려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너네도 옷 살 때 어느 게 나한테 더 효용이 좋고 만족감이 좋은지 따질 거 아니야. 너네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이건 구려, 이건 이뻐.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학교는 어떻게 골랐어요? 학교는 솔직히 합리적 판단으로 고른 겁니까? 직감으로 골랐습니까? 그쵸. 뭐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때 효용이란 게 뭐래요?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고요. 어떤 대안의 기대값, 기대 효용은 대안을 선택할 때 있는 뭐 개별 사건의 효용의 각 발생 확률을 곱해 모두 더한 값. 어라? 이거 뭐야? 읽고 나니까 뭐로 표현할 수 있어? XY?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봐봐. 세 줄로 하면 이거 식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옆에? 써야지. 어떤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 효용은 자, 기대 효용은 뭐랑 뭐? 개별 사건의 효용입니다. 얘 뭘 곱하래요? 각 사건의 무엇? 발생 확률.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 다 됐죠? 응. 넘어가요. 그 다음에 나 이게 튀어나오네. 근데 지금 우리 어차피 이런 거는요, 경제지문요, 친절하게 왜 식을 줘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고1, 고2, 고3이어도 뭘 준다? 예시를 줘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얼마를 얻는데요? 2만 원. 그래서 앞면이면 얼마다? 플러스 2만 원.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어떻게 해요? 꼬라요. 늘 하는 뭐다? 게임 A.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 얼마를 얻어요? 응. 10,000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그렇죠. 5,000원이 나오는 게임 몇? B랍니다. 자, 너네는 게임 A 할래요? B 할래요? A 할 사람? B 할 사람? 그러면 지금 뭐가 월등히 많아요? A가 많죠? 자, 봅시다.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인 사람은 누굴까? 자, 그러면 화폐 효용은 극각의 N면가와 같다고 합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50%. 그라 0.5인 거 아시죠? 네. 내가 아까 이것 때문에 소리를 존나 지른 거야. 2분의 1. 앞에 애들이 0.5가 왜 50%예요, 이래서. 나 진짜 그때 그냥 죽이고 지옥 갈라 했어요. 와, 나 진짜로. 명선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어. 애들 안 가르치셨어요? 그때 명선 선생님이 어떤 새끼야 바로 이러더라고. 게임 A의 기대 효용은 뭐다? 이해됩니까? 왜? 앞면이 나올 앞면의 기대 효용. 그 다음에 발생 확률. 더하기 10,000원 플러스 5. 근데 왜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야? 2. 그렇죠. 잃는 거니까요. 잃는 거니까. 그러면 게임 A의 기대 효용은 5,000원. 게임 B의 효용은 2,500원. 아까 B 선택하신 분은 직관적이었다. 효용이 더 A가 높았죠. 이거 봐. 사람들은 뭘 통해서? 직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 판단을 하면 기대 효용이 더 큰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A를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 선택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B를 한다. 근데 우리는 누가 더 많았어? A요. 그 말인 즉슨 너네는 뭐가 더 많다는 거야? 합리적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누구의 말에 따르면? 그렇죠.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은 너네는 합리적인 거고 카노먼에 따르면 B를 선택한 사람은 직관적인 거고. 이해됐죠? 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카노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뭐를 가져왔대요? 전망 이론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죠? 전망 이론. 전망 이론이 뭔지 좀 볼까요? 전망 이론은 무엇보다 뭐에 대해 민감하게 한대요? 손실.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망은 이득과 손실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고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성과의 가치에 각각 결정의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식이 있죠. 근데 이거 봐봐. 각각의 가중치가 뭔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다는 소리는 뭐다?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식 안 써도 된다. 뭘 알려줘야지. 그거를 뭐로 표현했다? 이거다. 그래서 그림은 전망이론에서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그래프랍니다. 여기서 X축은 무엇을? 성과를. Y축은 그 성과에 대한 가치랍니다. 그리고 이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중거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득을 보는 거래요. 여기는요? 손실이랍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네.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득력 VA와 V-A요. 왜 여기는 V-A? 이거 함수 보실 줄 알죠? V-A, VA 아시죠? 왜? 여기가 A고 여기가 -A니까. 그러면 A는 알파벳이 같으니까 절대값이 그렇죠. 같죠? 이거 봐봐. 이게 국어냐? 내가 수학 선생이지 지금? 이거 국어 선생이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거를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야, 10,000원이에요. A가 10,000원. 자, 10,000원을 주었어. 기분 어때? 좋아요. 근데 똑같은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기분 어때? 슬퍼요. 근데 봐봐. 기쁜 거와 슬픈 거의 절대값이 몇 만큼 기뻐? 3. 요 전망이론에서는요. 10,000원을 얻었을 때 요게 몇이다? 3이라고 해보자. 3만큼 너가 기뻐. 근데 10,000원을 잃었어요. 얼만큼 너? 9만큼 개띠꺼운 거야. 결국 뭐야? 전망이론은요. 이득보단 뭐에 더 민감한 거야? 손실에 더 민감한 거죠. 그럼 전망이론 이해됐죠? 같은 값을 얻고 잃었는데 뭐에 더 민감하게?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만 보고 이해를 때렸으면 요거 안 읽어도 돼. 이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고3 가서 여기서 시간이 확 차이가 나요, 애들이. 알겠어요? 모르면 뭐 하면 돼? 읽으면 돼. 대신 시간은 좀 빨리겠죠.
그럼 여기 너네 이해된 거죠? 네. 그래서 뭐야 결국에는 봐봐 같은 크기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 오케이? 왜 금주 뭐 저기 어머나 졸려? 벗어 너도 벗어. 졸리면 깨라고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인생 힘들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이거 계속 누가 트는 거야. 돌아버리겠네. 저요? 이러면 놔두자. 이 그래프에 따라 앞서 예를 든 게임 A와 게임 B 중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자 합니다. 2만 원을 얻었을 때 이득감이 만 원을 얻었을 때 이득감보다는 커 작아. 커요. 당연하지. 값이 다른데. 하지만 만 원 잃었을 때 손실감이 5천 원을 잃었을 때 손실감보다 더 어때?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 손실을 더 큰 걸 피하려고 뭐다? 뭘 선택한다? 보자 B를 아니 잃는 게 더 작은 게 뭐였어? 누구였어? B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걸 선택한다고. 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전망 이론에서는 왜? 잃는 게 더 가슴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뭐야 지금 전망 이론을 통해서 잃는 거에 대한 심리를 분석한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직관인데 그 직감이 뭐다? 잃는 거에 대한 직감인 거지. 왜? 그렇게 안 따지고 그냥 나 이거 하면 슬퍼.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것저것 안 따진다는 소리지. 그래서 근데 전망 이론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뭐다? 틀 효과, 개 같은 거 전망 이론 안에 효과가 또 있어요. 전망 이론까지는 이해했죠? 이제 뭐 이해해야 돼? 틀까지 해야 돼요.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이에 따르면 뭐다?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서 자 봐봐. 전자를 긍정적 틀, 후자를 부정적 틀. 즉 긍정적 틀은 어떤 상황? 그렇죠. 이득을 주는 상황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손실을 주는 상황은 뭐다? 부정적 틀이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옆에 써놔도 돼요. 이득 주는 거는 긍정적 틀, 손실 주는 거는 부정적 틀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따가 문제 풀 때 체크한 것만 보고, 왜냐면 아까 우리 틀 효과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밑줄을 쳐놓거나 옆에 써놓으면요, 그 문제 풀 때 쓴 것만 보고 바로 오면 되는데 표시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밑줄도 안 쳐져 있다? 다시 읽잖아요. 시간 얼마나 아까워요. 그 결과 사람들은 긍정적 틀에서는 무엇을 선택한대요? 확실한. 그렇죠.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답니다. 그래서 긍정적 틀은 이렇게 오는 거고요. 부정적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어지럽죠? 네. 그러면 뭐가 더 편하다? 그냥 쓰는 게 더 편하다. 쓰는 게 더 편하다. 아니면은 뭐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했으면 더 낫겠죠. 그래서 이득 주는 건 긍정적 틀, 긍정적 틀에선 확실한 이득 주는 거. 손실 주면 부정적 틀, 부정적 틀은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걸 선택한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됨? 네. 넘긴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위험이라 할 때 불확실성을 피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 회피랍니다. 그럼 위험 회피 성향은요, 언제 나타날까요? 긍정적 틀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날까요? 부정적 틀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날까요? 부정적일 때. 확실한 이득이 나야 되니까 위험 회피 성향은 긍정적 틀에서 나타나겠죠. 위험을 회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내가 돈을 먹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둘 다 손실이야. 둘 다 손실일 때는 손실이 안 날 확률을 추구해야겠죠. 그래서 뭐야?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추구. 확실한 거 먹을 때는 위험 회피, 불확실한 걸 선택해야 될 때는 위험 추구랍니다. 그러면 봐봐. 이해가 돼? 안 돼? 잘 안 되는 너네를 위해 다음의 선택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시를 또 준답니다. 넘겨보면은, 자, 상황 1과 상황 2. 자, 상황 1 보세요.
이득을 얻는 상황입니까? 손실을 얻는 상황입니까? 이득을 얻는 상황이면 얘는 무슨 틀? 긍정적인 틀. 긍정적인 틀이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돼? 아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득이 큰 거라고 써 있어요? 써 있는 걸 봐야 돼요. 지문 안에서 찾으세요. 확실한 대안.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야? B를 선택하겠지. 확실한 대안이니까. 그러면 얘는 위험 무슨 성향? 위험 회피 성향인 거야. 그렇죠. 얘는요? 지금 상황 2는요? 부정적 틀이야? 긍정적 틀이야? 부정적인 틀이야. 꼬는 상황이야. 부정적 틀에서는 뭐에 건다고요? 불확실한 대안을 선택한다 했죠. 거기 써있지? 그러고 봐봐. 확실하게 읽는 거 고를래? 아니면 50%의 확률로 안 읽는 거 선택할래? 그렇죠. 이제 여기에 거는 거죠. 그래서 무슨 추구 성향? 얘 위험 추구 성향으로 C야 D야? C인 거지. 그러면 이것도 이해했으면 이거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돼? 이거 안 읽어도 돼. 모르면 읽는 거죠. 왜? 그대로 다 써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전통 경제학은 뭐래?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제로 이상적인 경제 상황 설명했다면 카너먼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하면서 실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특성을 심리학의 근거에 설명했다. 자, 여기 부분이 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지문을? 그렇죠. 요약한 거죠. 마무리는 항상 이런 요약이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약 아니면 뭐 전망 셋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근데 얘는 여기는 또 뭐야? 카너먼이 우리에게 준 뭐 경제학에 준 의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 의랑 정의랑 다른 게 정리요? 정의는 경제학은 뭐다 라고 이제 확실하게 정의해 준 거고요. 의의는 우리에게 준 어떤 뭐 효용점이라든지 시사점이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번에 답 뭡니까? 3, 4, 5는 다 지워놨어요. 사실 기대효용 아까 나오면서 바로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기대효용이란 거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거로 하여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한 겁니까? 그럼 뭐예요? 기대효용 이론은?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 합리적인 거 찾는다. 2번 맞아요? 그러니까 답 1번이죠. 2번, 3번, 4번, 5번이 확실하게 아니라면 답은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미리 찾아놓으니까 문제도 벌써 지금 2문제 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3번은 무엇을 보고 푸는 거죠? 무슨 이론? 그래프가 무슨 이론이었어? 전망 이론이었죠. 자, 전망 이론은 의미가 뭐였어요? 같은 값을 얻었을 때 이득보다 잃었을 때 손실이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자, 그럼 봐봐. 동일한 크기가 증가한다. 근데 봐봐. 성과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증가할 때니까 그 가치가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성과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치는 증가하죠. 그래프 봐봐. X축 늘어날 때 Y축 감소해요? 그러면 봐요. 1, 2, 3번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감소폭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폭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응.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감소가 증가폭이 이렇게 점점 줄죠. Y축계. 답 1번. 자, 1이 올라가. 그러면 이만큼 올라갔지. 얘는요. 2로 갔죠. 뭐야, 내가 이걸 잘못 그렸나? 아니다. 맞죠? 이만큼이죠. 1 정도 갔을 때 증가 이만큼 했죠. 그 다음에 똑같이 1만큼 증가했는데 감소가 이번엔 그 절반만큼 됐잖아요. 이번에 또 1만큼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증가폭이 이만큼밖에 안 되죠. 증가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문학 잘하려면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돼. 특히나 경제 지문은 그래프 무조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뭐야? 수포자들 걸러내는 겁니다.
아, 나 수학 못하고 저 그냥 뭐 그거 할래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수능이 더 어려운 거고요. 그렇다고 비문학이 내신에 안 나오냐? 2학년 2학기 땐 비문학만 배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돼요. 진짜 그냥 비문학만 해. 응, 이런 것만, 내신에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아예 없어. 안에 문학은 1학기 때만 나와. 쫙. 그래서 이과가 국어를 더 잘해요? 그냥 이과가 다 잘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 나오고 과학 지문 나오면은 그 새끼들은 이미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이과라고 글 못 읽냐? 하지만 문과들은 과학 모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과학 중점 학교가 비문학을 더 잘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외고 애들이 울어요. 과거 애들한테 맨날 지니까요. 과거 애들은 무엇이 과학 선행까지 다 때려가지고 어떻게 과학 지문을 너무 쉽게 풀어. 그렇기 때문에 과학 지문은 점점 어떻게 돼? 어려워져. 왜? 과중 애들, 과고 애들도 함부로 못 풀게 계속 어려워져. 그러니까 너넨 더 어떻게 돼? 이 씨발 좆됐다 이러고 계속 푸는 거야. 너네만 피를 봐. 나는 덩달아 계속 어려워져. 난 이걸 또 가르쳐야 돼. 미쳐버리는 거야. 점점 더 어려워져 얘들아. 자, 근데 지금 뭐냐 4번 문제가 지금 여기 빠져 있거든요. 자, 4번 카너먼의 입장에서 상황 1과 상황 2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게 뭔가요? 이거 너무 쉬워요. 왜요? 그렇죠. 애초에 자 봐봐. 애초에 카너먼은 상황 1에서 A안을 선택합니까? 무슨 안 선택해요? 근데 왜 A안 선택한다 해요? 그러니까 4번에 2번이 틀렸죠. B를 선택해야 위험, 회피 성향이죠. 근데 A 선택한다며 대놓고 틀렸죠? 그 다음에 A, 전망 이론을 바탕으로 뭘 보랍니까? 얘를 보래요. 밑줄은 어디에 있어요? 자, 봐봐. 우리 이런 마케팅 많이 봤죠? 먼저 써보시고 한 달 후에 제품 마음에 안 들면 뭐하라? 환불해라.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쓰고 한 달 후에 반품하는 사람이 더 많대? 반품하고 금액한 금액을 환불받는 소비자는 별로 없답니다. 왜일까요? 전망 이론에 근거해서 봐야 되니까. 전망 이론이 뭐였죠? 그렇죠.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고요. 즉, 이 제품을 써서 얻은 이득보다 이득은 이만큼이 돼. 이거를 환불해. 이게 없었을 때 오는 불편함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전망 이론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사면 환불해 안 해? 안 하지. 생각을 해봐라. 너네 핸드폰 없다가 핸드폰 썼어. 한 달 썼어. 환불할래? 얼마나 편한데. 그러니까 이게 없었을 때 그 불편함이 더 어떻단 거야? 크단 거죠. 다음 몇 번? 그쵸. 왜? 제품을 반품할 때 느끼는 손실감이 환불 받았을 때의 이득감보다 더 크니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얘는 뭐예요? B를 고려할 때 틀 효과죠. 이 상황 일단은 뭐부터 찾아야 돼요? 틀 효과니까 얘가 무슨 틀인지부터 알아야 되죠. 긍정적 틀입니까? 부정적 틀입니까? 왜요? 죽는 거니까. 그렇죠.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무조건 이득이야, 손실이야? 이거 손실이죠. 그러면 손실일 때는 무엇을 추구해야 돼? 프로그램 가를 선택해야 돼요? 나를 선택해야 돼요? 왜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위험, 추구 성향, 불확실한 거에 걸어야 된다 했죠. 부정적 틀일 때는. 그래서 프로그램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답은? 일단은 이것부터 보면 되지. 자, 이거 상황 무슨 틀이라고? 부정적 틀이야. 그러니까 이 긍정적 틀이라 얘기한 거 다 지우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가를 선택, 나를 선택? 이거 많은 애들이 찍을 때 어떻게 찍어? 3개 지운다 이 지랄로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왜? 통수 맞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긍정적 틀 다 지우고 프로그램 나를 선택했다. 할만해요? 네. 같이 하니까 할만하죠? 근데 이렇게 너네가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부터 보라고?
문제부터 보고 필요한 내용 뽑으라고. 그 다음에 아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겠다. 천천히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3회를 너네 보고 풀라고 하면은 가능할까? 남은 시간 동안? 한 20분 정도 하는데 10분 쉬었다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1회를 니한테 풀고 숙제로 3회를 줄 겁니다.